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24부 이시의 나는 무엇을 남겼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367년 8월 만령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시의 반군은 패퇴일로를 걷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시의 자신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길주 쪽으로 초라하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반란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것처럼 터져 나오다가 한번 예봉이 꺾이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군을 진압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예봉을 어떻게 하면은 꺾을 것인가, 혹은 뭐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전, 소모전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결국 반군은 알아서 와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시에는 이미 말령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죠. 그러니까 북청 전투는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하다면은 말령에서는 확실하게 패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조직이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의 거병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얘기를 갖다 이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좀 많이 뭔가 상황이 엇나간 감이 있어요. 이시에가 전략 목표를 설정한 것이나 실제 이제 군을 운영한 행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시에가 중앙 권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왔어야 됐죠. 왜냐면은 관군이 초반 한 달 동안 함길도로 진입을 못했거든요. 강원도 이제 북부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한 달 동안에 이시에가 딱히 뭐 이제 중앙 센터로 쳐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랬던 걸 놓고 보면은 조선 왕조 자체를 타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을 한다. 그런 의도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싸리 조사이의 난 같은 경우가 차라리 이제 좀 이런 성향이 있었죠. 물론 새로운 왕조는 아니고 태종을 끌어내리고 이제 이성계가 다시 뭐 또 집권을 한다든지 그걸 이제 추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시의 전략 목표가 중앙군을 격퇴하고 함길도에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거병을 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아저씨가 추구하는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모호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시에는 자신이 우국충정을 이어선 충의지사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간기를 하나 썼는데 역적은 신숙주와 한 명이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거다. 이 반간기가 통할 뻔 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논리 자체가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해괴한 논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시애가 이중옥처럼 스스로 칭제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했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시애가 스스로를 함길도 절제사라고 칭하면서 각 지역에다가 관료들을 임명하긴 했는데 근데 뭐 절제사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관의 하나일 뿐이지 본인이 여기에 무슨 뭐 독립적인 국가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까지 내포되어 있는 용어는 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토관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함길도 출신들이 토관의 자리를 임명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시에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시에는 그러한 자신들의 불만을 어필할 목적으로 이렇게 거병을 했던 건데 이렇게 뭐 거병을 하면은 조정이 깜놀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요구 조건에 비해서 투쟁 방식이 너무 낭낭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조건 사항은 상당히 좀 소박한데 투쟁 방식이 이게 너무 과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미 있는 대로 다 버려놨는데 수습은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전투에서까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의 반군의 사기는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본인이 충의지사다. 그래서 역적은 신숙주 한 명이다. 이런 논리와 주장으로
거병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군들도 차차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역적이었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관군 측이 여전히 이시의 군세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섣불리 길주로 정면 공격을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나마 좀 이제 다행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시에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이런저런 계획을 좀 짜봅니다. 한번 뭐 기습을 걸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작전을 짜보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예봉이 꺾인 군사들의 사기는 좀처럼 반전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르자 2만에 가까웠던 반군의 군세는 거짓말처럼 공중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활용병들이 줄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병력의 규모가 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젠 그 2만이나 자랑하는 군세가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시에는 소수의 측근들만 거느린 채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시에가 거의 뭐 이제 조선 국경 지역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여진 영역으로 도망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까지 했었지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측근들의 배신으로 결국 관군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도 반군의 공통적인 치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시 관군 측 군관 중에서는 허유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부친인 허승도가 이시의 반군에 가담을 해서 길주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사실 허유래도 알고 보면은 이시하고 나름의 이제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허유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요주 인물이고 진작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허유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관군 쪽에 편을 들고서 여기에 이제 충성을 바치기로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군 측에서도 허유래의 그런 이제 끈을 이용해서 나름의 이제 공작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좀 이제 신뢰를 얻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허유래한테 어떤 지침을 내리게 되냐면은 지금 네 부친이 길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네 부친을 빨리 빼와라. 그렇게 해서 길주 지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은 관군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부친이 이시의 반군에 붙었던 것도 눈 감아주겠다. 자, 그래서 허유래는 자신의 부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목숨을 걸고 길주까지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시의 반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허유래가 이시에 처족합니다. 나름의 이제 인척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 덕분에 어찌어찌 빠져나온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부친을 만나서 설득을 하죠. 이미 게임 끝났다. 관군이 저렇게 대규모 병력을 몰고서 토벌을 하러 왔는데 그거를 무슨 재주로 이시에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시에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도 정말 하찮은데 여기 계속 있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제 부친을 빼내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허유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시에 휘하에 있던 이운로 등과 몰래 접선해서 이들을 또 관군으로 전향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시의 반군이 패색이 짙어지자 이운로 등이 허유래의 회유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이시를 포박해서 관군에게 넘기게 되었던 거죠. 왜냐면은 뭐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측근들이 왜 보통 배신을 하냐면은 이게 측근들 입장에서는 용서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겁니다. 이런 말이 통하는데 측근들의 경우에는 그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측근들의 경우에는 되게 둘 중 하나예요. 끝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함께 죽든지 아니면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배신을 때리든지 보통 이제 둘 중 하나로 가게 되는데요.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역신 이시에가 감히 은혜를 저버리고 불괴를 도모하여 드디어 군사를 일으키고 관군에 항거하였다. 경이, 능이 의담을 떨치고 여기서 말하는 경이 허유래입니다. 의담을 떨치고 홀몸으로 길주에 달려가서 드디어 적을 사로잡기를 도모하였다. 이미 아비를 장차 죽을 곳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이게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빼내온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또 나의 적기하는 자를 대적하였다. 즉 적진에 있었던 이시의 측근들을 설득을 해서 이시를 포박하는 그런 작전을 멋지게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로 허유래는 이시의 처족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후하게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훗날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동네 출신이다 보니까 이시에의 측근들을 갖다가 좀 이제 본인이 숨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좀 한번 코너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그것도 어떻게 잘 넘기고서 그래도 뭐 이제 천수를 누리고 가긴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시에를 체포한 관군 사령관 구성군 이주는 한양까지 이시에를 보낼 필요도 없이 너무 죄가 명백하니까 그냥 직결 처분으로 이시에를 거열에 처한 다음에 그 수급을 효수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이제 수급을 가지고 가서 효수를 걸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도성에 주로 이제 양반집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시의 수급에다가 돌을 던지고 오줌을 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한양에 이시의 반란을 인한 공포감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때나마 온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시의 반란은 다소 좀 허망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번의 패배가 그냥 바로 이제 반군의 종결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길주는 당연한 수순이죠. 반역향으로 찍혀서 길성현으로 강등이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길도라는 명칭도 바뀌게 돼요. 함길도가 함흥과 길주,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서 함길도인데 이제 중심부가 바뀌게 됩니다. 영흥과 안변으로 주축이 바뀌어서 이름이 영안도로 이름이 계칭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중에서 이제 영흥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사실 영흥은 본래 태조가 태어난 곳으로 여기에 바로 준원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조가 태어난 건물이죠. 조사의 난이 사실 영흥에서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탓에 영흥은 강등을 겪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수순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놓고 보면 좀 입장이 묘하게 바뀌었죠. 영흥이 이제 이때 강등이 되면서 결국 길주가 떴던 건데 반대로 이제 길주가 이번에 이시의 난으로 강등을 당하게 되면서 영흥이 또 다시 또 이제 부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길주하고 영흥이 묘하게 입장이 뒤바뀐 상황인데요. 그러다 나중에 중종 때 이르러서 함흥과 경성군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중심이 다시 또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함경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참 이 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반란 사건 때문에 이름이 자꾸 바뀌게 돼가지고 좀 사연이 좀 많은 도 이름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요. 사실 함길도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조선 왕조로부터 완벽하게 반역의 향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이시의 난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결과물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가뜩이나 함길도는 기존에 조사이의 난, 이징옥의 난이 일어나서 조선 왕실로부터 견제를 받는 처지였어요. 다만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막상 뭐 조사이의 난을 일으켰던 조사이 자체는 요 동네 사람도 아니고 신덕왕 광씨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징옥도 여기서 복무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 출신도 아닌데 이게 과연 함경도 사람들이 일으킨 난이냐.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굴러들어온 사람들이 일으킨 난인데 왜 함경도가 이것 때문에 경기를 받아야 되냐.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실 억울하죠. 요 동네 사람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자기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외지인들이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사고 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냐. 자, 그래서 뭐 이제 조상이나 이징옥은 본래 함길도 토박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방 세력의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시의 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진짜 지방 토호들의 반란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 함길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터져버리니까 조선 왕조는 앞으로 이제 함길도를 굉장히 차별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차별 정책은 함길도 사람들을 크게 격분시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래는 이제 삼남지방에 살다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열받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왜 이런 차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 하여튼 이래저래 조선 왕실하고 함길도 관계는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이제 풍패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서로 계속 꼬여가는 관계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분노와 갈등, 불신은
임진년 전쟁이 발발하자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병법사에서 설명했다시피 임진년 전쟁 때 임해군과 순하군이 함길도의 주민들에게 포박을 당해서 결국 가토사마에게 넘겨지게 되죠. 이거는 두 왕자가 원체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그런 것도 있어요. 두 왕자의 그런 이제 인성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뭐도 많이 작용을 했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조선 왕실과 함길도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작용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시의 난이 무엇을 남겼나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조선 왕실과 함길도 사이의 갈등이었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시의 난은 세조 입장에서 굉장히 침침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이 시의 난은 세조가 즉위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행해왔던 강력한 중앙 권력 집중화, 그리고 공신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의 부작용이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함길도의 토관 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이제 중앙 관료를 파견을 한다. 그것 자체는 뭐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현지 사람들의 그런 특색과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억지로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불만을 갖다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서 밀어붙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이 시의 난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굉장한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거죠. 결국 당시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희를 의심하게 되고 이들을 의심하게 되니까 더 이상 돌릴 카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구성군 이준을 사령관으로 올리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미 양정 사건 이후부터 세조는 공신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반감기였다고 해도 이번 난을 계기로 세조는 옛 공신들을 무한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고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쨌든 이 시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시적절하게도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구성군, 강순, 남이, 어유소, 유자관, 여기서 강순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새파랗게 젊으신 분들인데 이런 뉴페이스, 새로운 인재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세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옛날 공신들은 더 이상 믿기가 힘들어졌다. 그렇다면은 이 신세력을 키워서 구세력을 견제하면 어떨까라는 다소 뻔하다면 뻔한 전통적인 방법을 구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앞으로 향후 조선 정치사에 미칠 중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세조는 이 시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 침침한 마음을 감출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이제 세조가 아직 구공신, 신공신 그 구도를 만들 새도 없이 한 가지 급보가 날아오게 돼요. 바로 명으로부터 급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문제가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여진족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전국은 또다시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또 문제를 일으켰냐? 바로 조선 왕실의 영원한 숙적이죠. 진짜 조선 왕조 전반기를 담당했던 메인 빌런 중 한 명인데 바로 그 이만주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양자가 사생결단을 내게 되는데 과연 조선 왕조와 이만주의 대결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